가 아내분의 심리를 크게 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양승태는 기각하고 조국 장관에겐 발부만 봐도 얼마나 흔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승태 사단에게는 압수수색 영장 불가, 누군가에겐 프리패스입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정 교수가 아들, 딸 스펙을 너무 부지런히 만들었다고 언급하시면서 바로 검찰과 언론이 이런 밑밥을 활용해 여론 형성 방아쇠를 당기게 한 후 도덕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조국 장관님 가족에게 향하는 비난 보도가 심하면 유시민 작가님이 잠시 본인에게 화살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제는 유시민 장관님의 정곡을 찔린 이들과 언론들이 유시민 작가님에게 난리를 친 하루였습니다. 검찰 행태엔 그동안 가만히 있던 부장판사까지 나올 정도이니 말 다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몸을 던지는 배려, 민주당도 검찰을 고발한다 안 한다 간만 보지 말고 더 장관님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아드님의 재활용 봉투 든 모습 왜 보도했나? 조국 따님을 충분히 흔들었으니 이제 아드님에게로 옮겨갑니다. 세상에나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도대체 왜 언론들은 보도할까요? 굳이 보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적인 부분을 보도해버립니다. 조국 장관님 자동차 QM3에서 아드님 내리는 모습까지 보도하고 순식간에 무슨 디스패치처럼 연예인 열애설에 남자 배우 주인공으로 아드님을 둔갑시켜버립니다. 이젠 네티즌 추정 딸은 생일 파티까지 기사화하다니 조국 자녀에 집중하는 언론들은 이제 확인 안 된 조국 딸 고급 음식점서 지인과 만찬이라는 걸 대서특필합니다. 딸의 지인으로 추정입니다. 추정 인물의 인스타에 올린 요리와 칵테일 사진까지 올리며 딸 조씨는 그날 서울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인과 생일 파티를 즐겼다고까지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언급합니다. 서울 용산구한 루프톱 옥상정원 카페에서 찍은 풍경 사진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디스 투 쉘 패스라는 글까지 기사화합니다. 무섭고 또 무섭습니다. 시시콜콜한 사생활에 집중하고 털고 있습니다. 과연 기사 쓴 기자들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기사로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조국 자녀분들이 멘탈 중무장 상태를 해야 버틸 수 있는 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대 미디어들이 이런 걸 보도하면서 따라다니다니 이젠 연예인을 만들어버린 상황입니다. 굳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흘리고 여론을 집중시킨 후 역으로 비판 보도하는, 그런데 그러다가도 실수를 합니다. 조선 계열의 짜장면 헛발질.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헛발질 보도입니다. 바로 TV조선에서 처음에 알린 수사관이 짜장면 시켜 보도를 하고 조선일보에서 짜장면 가짜뉴스에 난리법석이라고 역으로 침뱉기를 해버립니다.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지난 23일 TV조선 뉴스9은 오후 2시 30분 검찰 수사관들은 짜장면으로 점심을 시켰고 배달원은 9인분의 음식을 배달했다며 중년 여성 1명과 젊은 여성 1명이 있다는 자택안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고 보도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조선일보는 그걸 까맣게 잊은 듯합니다. 언론들도 이것저것 하도 보도하니 무엇을 보도하는지도 잊은 듯합니다. 조국 장관님 아드님은 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의 모습을 재활용을 버리고 차에서 내린 것인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고 이슈화합니다. 그 후 조국 아드님은 검찰에 비공개 소환시키고 비공개인데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국 아들 수사는 별건 수사다. 조국 장관님의 수사가 딸에서 아들로 옮겨 붙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별건 수사라는 것입니다. 털다 보면 뭐 하나 걸리겠지 하고 털고 또 털다 하나 걸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별 문제 없지 그럼 주변 지인들 그 자식들 다 털 거고 나올 때까지 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드님의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모습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처음엔 일반일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모두들 느끼실 것입니다. 망신주기 수사라는 것을요. 조국이 항복선언 할 때까지 털고 또 터는 것입니다. 검찰이 무슨 탈곡기인가요? 연세대 입학처에서 잃어버린 점수표를 조국 장관님 내 조작이라니. 조국 장관 아드님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2016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입학자 전원의 면접 점수표가 사라졌는데요. 연세대는 학교 측이 증거인멸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조 장관 아들 서류만 없어진 게 아니고 2016년부터 2018년 전기까지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가 통째로 없어져 분실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소설가가 된 언론들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실종 미스터리라고 크게 보도하면서 갑자기 조국 장관이 아들 입학 때 연대 정외과 라인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갖다 붙이기를 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라인이 사회 상층부 곳곳에 다 있는 건 대학생들도 아는데 언론은 그걸 연세대 정외과 라인으로 갖다 붙입니다. 거기다 어디 시세만 학생 인터뷰를 했는지 연세대 정외과 한 대학원생은 당시 학교에서 배 교수는 조교를 두고 있음에도 자기가 직접 우편물을 가지러 가는 모습이 여러 번 학생들 눈에 띄어 황제 조교를 모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출처 분명의 인터뷰까지 내보냅니다. 연세대 교수 출신의 문정인 특보 역시 말도 안 되는 소설, 자신은 조 장관과 아무런 친분이 없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니 언론에서 짜맞추고 소설을 쓰고 요리조리 이어붙이기를 하며 아들 서류만 없어진 게 아닌데도 그냥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아들 학교에 대해 잠시 알아보면 조국 아드님으로 향하는 수사와 언론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그간 학교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조국 아드님은 연세대 정치학과 대학원생 신분입니다. 한영외고 졸업 후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2017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합니다. 그 후 다시 연세대 석사 과정에 지원해 합격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떨어진 대학원을 재수까지 하면서 지원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분석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또한 조국 아드님은 대학원에 합격하기 전후 충북대와 아주대 로스쿨도 지원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로스쿨까지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또 시세 많은 이들은 조국 아들 로스쿨 다 떨어졌네요 라고 떠벌립니다. 로스쿨 떨어졌으면 아파 찬스는 쓰지 않았다는 게 보이고 투명한 건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 합니다. 한 로스쿨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 나왔으니 아마도 리트 점수가 좀 낮았을 것 같아요. 리트 언어 시험은 수능과 비슷해서 외국에서 졸업한 학생이나 국내 국제학부 학생들에겐 아주 어려워요. 아빠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데도 아들은 비서울권 로스쿨 떨어지고 엄마는 경상도 영주에 있는 대학 교수하고 딸은 부산 의전원 간 것만 봐도 알죠. 조국이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 처자식 챙겼으면 그렇게 떨어지고 멀리 가고 했을까요? 위와 같이 로스쿨 맘도 답답해서 조국 아드님과 조국 장관님 가족을 옹호할 정도입니다. 민정수석임에도 아들이 불합격인 거 보면 정당하게 입시 치른 것입니다. 조국 아드님 흘리는 이들은 로스쿨 아닌 노스쿨. 조국 장관님이 누구처럼 전형 하나 만들어 대학 보내야 물어뜯기 좋았을 텐데 그게 없으니 그냥 이리저리 언론과 소설을 쓰며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국 자녀님 안 좋은 이야기 흘리고 다니는 이들의 자녀는 분명 로스쿨이 아닌 노스쿨일 것입니다. 누구 딸의 성신여대 입학 문제나 이렇게 까봤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뉴욕 순방 이야기는 묻혔다. 언론주가 검찰들의 목적인지도 모르겠네요. 열일하러 뉴욕에 가신 틈을 타서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하고 순방 기간 내내 아들 이야기에 별 이야기를 다 끄집어 옵니다. 결국 대통령님이 열일하시는 뉴욕 외교는 아주 끄트머리 한 켠을 차지해버립니다. 대통령님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위상을 실감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오직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라고 강조하십니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 등 국내 정치 논란에 대해 아쉬우셨는지 대통령님의 이 말씀이 여운이 남습니다. 나오니까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덩달아서 지금 검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11시간 동안 여자 둘뿐인 집에 들어가서 이 검찰 수사관들이 여러 명이 밥까지 시켜 먹어가면서 11시간을 끌었다는 게 이건 너무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배경도 들어봤어야죠. 검찰 수사관들이 뭐 할 일 없어서 들어가서 11시간 동안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지체시키면서 밥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부러 여자 둘뿐인 집을 거기다가 공포감을 조성하고 뭐 괴롭히려고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변호인을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총리도 왜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변했는지 말이죠. 조국 장관이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뜻을 대통령에게 전한 듯이 그런 식으로 국회에 답변해서 말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또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또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주하는 추술적 행위. 이게 또 지금 이 친문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주 유행하고 있답니다. 사람 모양으로 이제 만든 소민형 그걸 옆으로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붉은 글씨로 윤석열 이렇게 적은 종이를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붉은색의 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신에 다 꽂아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자기들은 문파라고 하죠. 문파라고 하대. 이게 문파, 이게 듣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문파들이 그걸 각자 전파시키니까 일시에 이제 그게 확산되는 거죠. 뭐 지금 원본은 삭제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참 이게 지금이 정근대 시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다니. 그럼 그것도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 문파들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치명적인 한 곳을 남겼다. 마음이 여리신 것 아니냐. 치명적 한 곳이라는 건 뭐 여러분이 상상하실 일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것 아니냐. 거기도 꽂아버리지. 이런 의미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뭐 온갖 댓글을 다 그렇게 달고 있답니다. 근데 과거에 무속이 횡행하던 때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효력이 있을 거다 믿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오늘날은 뭐 그걸 이렇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맥히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장난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안이라든지 또 어떤 대상이라든지 뭐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인식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정치적 지형 이게 바로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술적인 방법으로라도 상대방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 주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결속만 할 수 있다면 이 정권을 앞으로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다. 우리 편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과거에 그 촛불혁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이죠. 촛불혁명 집회. 이때도 보면요. 사실은 그 안에서 아주 목불인견의 그런 광경이 연출됐고 아주 뭐 소름 돋는 공포스럽기까지 그런 구호도 외쳐졌다고 합니다.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요? 이 사람도 여기다가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조 장관이 어떻게 과거의 이 행태를 자기들도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변명하고 할 여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더 이상 뭘 자기들이 점잖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반론을 제기할 이런 입장이 안 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말이죠. 상대방을 헐뜯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패싸움을 벌여가지고 정권을 그렇게 해서 계속 잡고 그걸 유지하면 세상은 우리 세상 아니냐.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뭐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 되면 집단 패거리 정치가 되어버리면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적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고 위험한 거죠. 집권 세력과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태가요, 노무현 시대에도 좀 그 패거리 정치식의 광경이 자주 노출됐습니다만 지금 그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뭐냐, 이걸 새삼 고민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는요 5,200만 우리 국민의 안녕과 번영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또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편의 힘, 내 편의 전력, 이걸 강화시켜서 적을 토벌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약에 이걸 인식하게 된다면 이 정치가 정말 무시무시한 과정이 되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갑자기 섬찟해집니다. 흔히들 말이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동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개헌도 시도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그건 바로 독재적인 대통령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독재냐 아니냐, 그 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간단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구분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나의 천하, 이 나라를, 우리 국가를 나의 천하, 이렇게 인식하면 그건 독재자입니다. 천하는 천하 만민의 천하, 이런 인식이 투철할 때 그 사람 민주적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혹시, 또 문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혹시 이건 우리의 천하, 우리의 나라, 우리만의 조국,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또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이 누굽니까? 주권자 아닙니까? 최종적 심판자는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일제히 그라운드에 뛰어내려가서 같이 엉겨 쓰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편을 갈라가면서 편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심판을 봐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 심판자 대통령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독재지요. 대통령이 최종적 심판자 역할을 하면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국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권한을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요, 아직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민주정치가 성숙하려면 세상에 주술로서 말이죠, 저주하는 그 반대자를, 그 다음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엄정하게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는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여당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검찰을